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민심의 향방을 예민하게 살피며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난 뒤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욱 부산해졌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예산 문제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10개 선거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큰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어서 출마 예정자들도 유권자들도 모두 막막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이번 총선의 의미와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부터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홍석빈 교수,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 전북일보 이경재 객원 논설위원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부터 해볼까요?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야 모두 지도부까지 나서서 전력 투구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꽤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 교수님? 예, 민주당의 진교훈 당선자가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를 17%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김태우 후보자가 당선이 됐었죠. 그 사이에 이 민심의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소구 포인트로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이제 민주당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그 내색을 표면적으로 하진 않으면서도 내년 총선에 대해서 청신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당직자가 일괄 사퇴를 하고 지금 새로 인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혁신위 활동을 통해서 곧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에 김기현 현 대표가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향후 앞으로 남아있는 채 반년 안 되는 기간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이합 집산과 정치적인 그 격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국민 누구나가 좀 예측 가능한 선거였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원인이라고 하면 이 선거 정말 이상했던 건 이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다시 출마를 하는 이런 걸 대통령실에서 사면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었고요. 1년 6개월 정도 되는 집권 이후에 어떤 국민과 소통 없이, 특히나 어떤 야당과의 협치나 이런 거 없이 일방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특히나 인사 난맥이라고 하는 게 정말 18명 정도가 여야가 합의 못한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국민의힘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선거로 좀 규결이 됐고요. 그 양당이 경쟁이 정말 심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득표율 1.8%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참담한 어떤 이런 결과를 가졌는데, 아마 정의당도 앞으로 더 당의 진로 그리고 변화와 관련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될 수 있는 계기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경재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은 상당히 그 격투가 예상되는 그런 총선거인데요. 그 총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던 선거라는 측면에서 참 의미가 컸었고, 또 그 결과는 예상 외보다 더 큰 격차가 나가지고 앞으로 각 정당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쇄신과 개혁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켜야 할지 교훈을 던져준 선거인데요. 저는 일단 뭐 국정평가와 함께 또 심판과 함께 공천 잘못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하자에 대한 민심의 어떤 심판, 그래서 민심은 역시 깨어있고 무섭다, 이런 교훈을 던져준 선거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였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측면에서 각 정당도 어떤 국민 눈높이에 정책이랄지 또는 공감이랄지 능력,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촘촘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네, 뭐 일부 말씀 중에 두 번째 사안이 조금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야 각 정당들이 사실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아서 내년 총선까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상당히 분주한 시간입니다. 어떤 전략들로 임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이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정부 여당 책임을 받고 있던 그런 정부 여당 측면에서는 상당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뭐 대선 주자급 뭐 선거라고는 방불케 할 정도로 그 많은 그런 호화 군단이 출동을 했고, 또 강서울 지역이 국회 의사당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거의 뭐 시간마다 국회의원들이 출동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는 아마 국민의힘은 상당히 큰 당황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패를 겪으면은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내놓는 그런 기민한 어떤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저는 과정을 보면은 뭐 김기현 대표 유지 일부 당직 개편했지만은 그 심각하게 받아야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야기를 한 것 보면은 뭐 통합도 좀 얘기하고 뭐 반성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게 진정성이라고 하는 어떤 진정성이 묻어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고, 특히 당에서 이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개혁 쇄신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총선 기획단을 가동을 시키긴 하지만, 이런 정도 참패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달이랄지 바로 의총 열어가지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예. 또 미래 총선을 앞둔 여러 가지 개혁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은 오히려 좀 안심할 수도 있긴 한데, 역시 내년 총선은 수도권이 가장 핫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이해 못지 않는 어떤 반면교사 삼을 때문에 많이 있고, 그래서 개혁과 쇄신 프로그램을 누가 국민 눈높이에서 가동을 시킬지, 이것이 앞으로 총선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다 좀 가혹한 국민 눈높이의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민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대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에 좀 동의를 하고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가지면서 전국 주도권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국정감사랄지 또는 이제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제 특검과 관련한 뭐 12월 달 뭐 이런 부분들을 주도를 하면서 자신 있게 갈 수는 있을 텐데, 아직도 이제 재판에 당대표가 재판에 계속 노출되는 사법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드러났던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 드러났던 이런 내용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할 거냐, 이건 상당한 어쨌든 권력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만들 만큼 뭔가 혁신적으로 잘 이걸 마무리 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과제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앞에서 좀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를 과연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변해야 바뀔 텐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타진들은 있습니다만, 전 이준석 대표랄지 유승민 전 의원이 주도할 제3당이 등장할 것이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거 구도나 과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기게 됐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창당을 위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마 좀 저도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 대한 파급력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뼈아픈 손실, 이게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홍 교수님 아까 해주신 말씀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시죠? 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가장 여소야대 정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월해야 하는 근본 이유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도 관련해서 그렇고요.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또다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게 된다면 집권 만 2년 정도 된 현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내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는 모드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반면 이제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민생 경제 파탄도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남북한 관계 긴장 조성이나 일본과의 역사 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기존 해왔던 그 대한민국이 쌓아왔던 성과들을 하나둘씩 망가뜨리고 있는 정부다라고 비판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거가 갈수록 이제 한편으로는 집토끼인 자기 지지 세력들을 규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평이라는 것이 중도가 그 결과를 가르는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도층 견인을 위해서 민생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국민들한테 소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 또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국정감사 또 이후에 이제 이어질 예산 심사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적표가 될 텐데요. 뭐니 뭐니 해도 뭐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새만금 예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홍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 분야 10개 분야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한 6,600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던 예산이 1,500억 원이 못 되는 그야말로 4분의 3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올해 전라북도 예산도 내년에 비해서 약 5% 가까이 축소될 예정이어서 내년에 우리 지역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기재부를 포함해서 이게 새만금 예산만 깎는 게 아니라 전체 국가재정의 재정 기준성 강화를 위한 일환이고 새만금 사업 같은 경우에 다시 재점검을 해서 더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 새만금 예산 회복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좀 어려운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예산보다는 정권 차원에서의 이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한 또 예산 절차를 통한 전라북도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처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될 때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 새만금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우선순위를 둘 거냐라고 하는 전략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우선 당론으로 과연 생각할 거냐. 이제 그랬을 때는 그게 여야가 예산을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을 하면서 전부가 되지는 않겠지만 일정 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할 텐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규탄도 하고 이러고는 있지만 전향적으로 당론으로 만들어서 이걸 좀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사실은 지역화폐 관련해서 예산을 이제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아주 전략적으로 그걸 협상의 주요한 의제로 선정을 해서 막판까지 했습니다만 7천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지만 결국에 3,500억 정도의 협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얼마만큼 민주당이 이 새만금 예산을 전략적인 어떤 의제로 설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말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도 쉽지 않을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경재 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새만금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된 거는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그 연장성산에서 검토가 됐던 거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전라북도에 있지 않다는 걸 규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럴 때 새만금 예산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잘 하고 있는데 새만금 예산 보건 문제가 최대 과제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지 방법론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키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은 약간 이제 국민의힘 역점 사업이랄지 대통령 공약 사업이랄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내걸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연계 작동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예결위원장이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최종 그쪽에서 이제 결정권을 갖고 또 개수정 소위까지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긴 하지만 일단 예결위까지 국정감사하고 예결위까지는 이런 그런 프레임 하에서 뭔가 좀 짜임새 있게 작동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새만금 예산이 어떤 법이랄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걸 드러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은 절차상의 문제도 많이 드러나 있고 또 법률상의 문제도 드러나 있고 예컨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사업을 과연 이렇게 캔슬시킬 수가 있느냐. 예. 대규모 삭감을 할 수가 있느냐. 또 계속 사업 적어도 1년에 2년에 3년에 뭐 700, 800, 500, 900 이렇게
세원 예산을 일시에 감액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하고 법률상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것도 역시 들춰내가지고 따질 건 따지고 또 바로잡을 어떤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새만금 예산도 복원이 가능하고 다만 또 하나의 문제는 새만금 예산을 복원한다고 했을 때 각 지역별로 의원별로 상임위별로 예산이 다 편성이 끝났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복원을 시키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 증액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를 들어서 5% 증액을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죠. 그럴 때 이제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분야는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된 뭐 다른 지역 예산들을 이제 삭감해서 이쪽으로 붙이는 그런 건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도 다른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그 포석을 깔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증액 부분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 하나 그 다음으로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이 국가 예산 통과시키기 직전에 그때 뭔가 좀 단판을 친다든지 또는 그 부당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가지고 복원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역시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당론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동력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당론으로는 지금 아직 세워놓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당론을 하자. 특히 전라북도 의원들이 당론을 해야 된다 하고는 있지만은 전라북도 지역의 새만금 예산 물론 국가 사업이긴 하지만 새만금 예산을 하나 놓고 당론을 추진한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막판 개수조정 소위에서 해결이 날 걸로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도 너무나 전라북도를 그 얕잡아 보고 정치 공세를 퍼부은 측면이 있어요. 만약 허위 사실. 예, 근데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SOC 회사를 얻기 위한 어떤 빨대 역할로 이게 수단을 삼았다랄지 이제 송원석 의원의 발언이고 또 하나는 새만금을 하면서 대국민 사격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경이 여가위에 간사한 얘기인데 이게 다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또 야당이 협조 없이는 지금 예산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을 국민의힘도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좀 기브앤 테이크 할 수 있는 밀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새만금 예산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협상도 하나 남아있는 과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국감은 지역 현안으로 놓고 보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랄지 제3 금융중심지 같은 또 산재한 그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이슈에 조금 가려진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앞서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당일같이 의원들 간의 어떤 연합 전략도 조금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들 보셨는지요? 이경재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가 됐던 정책이든 지방치대를 열겠다는 말이 가장 피부에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지방치대를 어떻게 여는지 이제 궁금해서 쭉 보아왔는데 국가균형발전위를 지방치대위원회로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동기 이분을 이제 위원장으로 이렇게 해서 초대 위원장으로 해서 가동시키고 있는데 지방치대로 나가는 첫 발걸음이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을 했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했고, 예. 문재인 정부도 공공기관 이전을 못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환영하고 반겼는데, 최근에는 또 이걸 또 닫아놨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너무나 혼란이 있다. 또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 뭐 직원들이 또 반대표를 던질 것 같으니까 지금 연기를 해놨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 공공기관 이전 같은 문제에 정치적 접근을 하는지 또는 실망이 저는 컸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요원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제3 금융중심지 같은 것도 전라북도 현안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다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에 뭐 3명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한데 이런 문제를 좀 날카롭게 연계시켜서 뭔가 좀 악바구리처럼 나가지 않으면은 항상 뒤처지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방 균형 발전, 지방 없이는 국가 발전도 사실 없는 것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고 그래서 지방시대 개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고 또 지방 시대가
당연히 열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문제에 천착해서 뭔가 좀 소득 있는 그런 성과를 내린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지방의 어떤 그 희망이 실리는 측면인데, 지금은 어느 지역이나 지방 소멸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할시인 부산도 시민이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부산도 지방 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도랄지 뭐 이런 지역들이. 그래서 이런 공통의 어떤 지방의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좀 지켜잡고 뭔가 활발히 나간다고 한다면 그나마 박수받을 일일 텐데, 박수받을 일은 자꾸 뒤로 제쳐놓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문제 가지고 그 뭐 이념이랄지 이런 문제하고 짚고 나가니까 예. 좀 실망스럽게 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차장님 말씀 주시죠. 네, 뭐 아무래도 이게 참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정권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가장 클 것 같고요. 제3금융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과연 도민들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공약이었고, 현 대통령도 공약이고, 선거 때마다 이게 공약이고, 아마 내년 총선에도 양당의 공약으로는 갈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 정도로 이게 전혀 진척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정권의 의지도 보이지고 있지 않아서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주요한 국정 이슈로 지금 떠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어떤 공공의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전라북도 정치권에서 좀 집중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의 과정에 지금 뭐 경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 뭐 국립의대 설치와 관련해서 계속 정치권의 어떤 요구뿐만 아니라 어떤 그 실력 행사를 위해서 집회랄지 이런 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 정치권이나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지금 대응이 좀 잘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현안이 되어 있고 쟁점이 되어 있는 오히려 공공의대 문제를 중심으로 좀 예. 정치권이 좀 풀어가는 게 좀 현실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석빈 교수님. 네. 도내 여야 의원들 간의 이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지난 지방선거 이후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래 전라북도와 더불어서 국민의힘인 정운천 유영욱 의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이렇게 협치를 잘 해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잼버리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이 좀 어그러지면서 총선 전국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총선 전국 속에서 그동안 어떻게든 여야 간의 협치를 해오면서 전라북도에서의 어떤 발전의 계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은 좋았으나 이제 총선을 앞두고 또 그리고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북도를 떠난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양당 간의 협치를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예. 더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지역구를 챙기면서 나가야 될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그 전라북도 전체 차원의 큰 이슈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챙기는 거는 상당히 좀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 그 도내 국회의원들 역량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꽤 많아 왔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10개 의석 가운데 이제 9개 의석을 도민들이 몰아줬는데 이른바 원팀으로 뭐 현안을 아주 잘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방을 하고 시작은 했습니다만 사실 내부 파벌, 갈등 굉장히 심각해서 응집력도 보여주지 못했고요. 21대 전북 국회의원들 의정 활동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홍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북 현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과연 그들이 이제 해결을 해내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다선 경험이 의정 활동이 많은 이제 중진들도 총선에 입지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가 중진 소환론 대 뭐 정치 신인론 이런 구도로 이제 짜여져 있는 모습인데. 뭐 각각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 판단은 중진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러면 그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사회 경제 발전에 견인을 했다고 치면 그들이 지금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유권자들께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셨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또 새로운 신인들도 아직은 검증이 안 됐지만 그들 중에는 또 유능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기준은
의정검이 많은 뭐 다선이냐 아니면 새로운 얼굴이냐 이걸 떠나서 누가 됐든지 간에 좋은 후보들이 전라북도의 발전을 견인해낼 수 있고 또 도덕적으로도 참신하고 개혁의 의지와 변화의 의지가 좋은 인물들을 발굴해내는 게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은 이제 집권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으니 지역 현안이랄지 이런 해결 이게 번번이 좌절되거나 이제 그걸 돌파하는 정치인의 모습 또 그리고 그러니까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뭐 스타 의원 뭐 이런 부분들이 전라북도 의원 중에서는 배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자질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현 뭐 정치 구도에 의해서든 어쨌든 그런 것 또한 극복하는 게 이제 정치인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담보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뭐 원팀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지역구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의원들은 이제 그 의제에 집중을 하지만 아무래도 거기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의원들이 원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더더욱 어떤 현안이랄지 원팀 뭐 이런 의제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의석수가 줄어들어서 전라북도 정치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잘 발휘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런 입장에 놓고 보면 내년 총선에 과연 우리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평가의 지표가 또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1대 국회의원들 활동상 이경재 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뭐 후하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원들이 역량을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이제 존재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당의 당내에서 어떤 역할, 뭐 지도부에 진입한다 할지 위상 또는 또 뭐 어떤 도민 눈높이에 또 목소리를 낸다 할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호령, 전라북도의 공약이랄지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걸 추동시키는 과정에서 정부 여당을 끌어가는 어떤 그런 추동력인데 그런 측면에서 허약한 면을 보여왔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 정치인은 뭐 최선을 다했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내갖고 성과를 도민들한테 보여줄 때 그때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는 건데 성과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정치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정치인은 최선을 다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에 대한 추진해서 성과를 보여줄 때 그때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건 안 된다는 그런 교훈도 있는 거고요. 뭐가 좀 국정감사랄지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 때 혹독한 비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도민들의 의견 중에 어떤 흐름이 중진 소환론들이 나오고 있고 예. 너무나 초선 재선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어떤 어려움이랄지 현안이 있을 때 풀어가지를 못하고 있다. 맞아, 숙제를 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3선, 4선 중진들이 좀 와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정치 신인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중진 역할론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그런 틈새에서 뭐 3선, 4선 의원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요. 예. 어차피 뭐 결론은 내년 총선 때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안들을 감안해서 이제 유권자분들이 판단하실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그 말씀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중진론, 그다음에 이제 또 일부 그 신인 영입 뭐 이런 얘기 이제 주로 이제 민주당에 좀 한정된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결론은 현재 상태에 대한 의정 활동 평가에 대한 도민들의 그 점수가 그리 높지 않고 이러나 저러나 그 물갈이가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라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쪽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조배숙 전북 도당 위원장이 그 지난번에 이제 도당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 연말까지는 어쨌든 경쟁력 있는 인물을 발굴하고 중량감 있는 인사를 영입해서 연말까지는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좀 확정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전북에서는 상당히 국민의힘과 안 좋은 이제 껄끄러운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관계에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시는지요? 이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힘이 저는 좀 분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용호 의원 자리, 그다음에 김경환 새만개발청 자리, 또 김항술 뭐 박물관장으로 간 정옥구청 그 세 군데를 지금 당무 감사를 하고 11월 중에 조직강화 등이 열어서 이제 후임을 이제 물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조배숙 그 도당위원장은 역시 또 뭐 사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 감각이 있고 그런 분인데 이번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각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건 부당하다, 살려야 된다 이런 내용을 또 해서 보냈고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당의 기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총선에 나가서 떠졌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을 또 제끼면 안 돼요. 또 반대 급부를 좀 줘야 되고 그래서 인물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좀 인물 키우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세심하게 좀 배려하는 그리고 나가서 싸우되 떨어지면은 공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도 다른 정치인들이 다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도당이 해가지고 인물을 키우기에 좀 나서고 또 재능 있고 역량 있는 인물은 좀 불러들이고 소환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응집력을 좀 발휘했으면 어떤 미래에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미래에 그 훨씬 나은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국민의힘은 당장 토양이 안 좋다.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안 뽑아준다. 이것만 탓하고 있거든요. 그걸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고. 우리가 뭐 선거철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 전략적 선택, 충청권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하는 측면이기도 하지요. 그 이상민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가 있을 때 사실 이제 서진 정책이라고 해서 사실 호남에 좀 공을 많이 들였던 게 사실이고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당장의 눈앞에 이런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뭔가 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관된 어떤 정책적 방향들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정권이 바뀌고는 오히려 뭔가 전라북도를 홀대하거나 핍박하는 그래서 새만금과 뭐 잼버리 이렇게 되면서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나 이런 게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과연 이런 국면 속에서 과연 선거구에 이 후보자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현 주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권 당으로서 전라북도의 어떤 비전과 뭔가 공약을 제시하면서 도민들의 마음을 사고 좀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정말 좀 유능한 후보를 좀 제발 좀 공천을 해서 어떤 경쟁력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그런 선거에 기초를 좀 만들어서 당락을 떠나서 그러한 서진 정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뭔가 진정성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뭔가 먼저 전제를 좀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도당 위원장한테 뭔가 후보를 세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 없이 후보를 세우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별 의미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홍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조배숙 도당위원장이 엊그저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워낙 호남 특히 전북계층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공감은 되는데 농부가 밭을 탓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배숙 도당위원장 본인도 사실은 제가 이제 능력은 높게 평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치의 출발점이 이제 민주당으로 해서 출발한 분 아닙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까지 가 있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이 지역 인지의 풀이라는 것이 얼마나 얕은가를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내년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처장 말씀하셨듯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풀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그 되는 집안에는 인물들이 앉아 있어도 밀려드는데 이제 당선 가능성이 낮고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인재를 굉장히 어렵게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 이제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놓고 보면 정운천 의원이랄지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그런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뭐 비례 안정권 20% 당원 당규도 반영하고 통행 의원제도 하고 뭐 수회 때 4번 5번씩 남원과 구례에 또 저 의원들을 현장 봉사를 데리고 오고 또 비록 보여주기일지는 모르는 어쨌든 5.18
그 광주 망월동 묘역에 또 전체 의원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왔는데 최근에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새만금 예산 관계로 그게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가장 큰 총선을 앞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지금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부터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꽤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또 내년 2, 3월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10개 선거구 과연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홍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사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에 매듭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에 이미 끝났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6개월을 지나서도 안 됐거든요. 매번 이런 사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는 총선일 47일 전에 그때 39일 전에야 결정이 됐고요. 20대 때는 47일 전에야 됐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인데요. 물론 이제 여야가 그 국회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의원 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국민의힘은 뭐 줄이자 또 더불어민주당은 늘리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 가운데서 국회 정개특위 활동이 거의 이제 매듭을 져야 될 상황인데 정개특위 활동은 아마 또 연장을 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선관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내년이 2월, 3월까지도 가서 이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치면 예외 조항을 발동해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 그 4개 지금 지역구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전주병 같은 경우는 인구 상한을 초과해가지고 분구를 해야 될 상황이고 나머지 익산갑, 그다음에 김제, 부안, 그다음에 남원, 임심, 순창은 13만 명, 5천 명 미만이어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가게 되고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예외 조항을 가지고 현 상태로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되면 정치 신인들은 지금 이제 애가 닳고 있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나중에서야 늦게서야 획정이 돼가지고 그 지역이 자기 선거운동 지역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론의 압력을 통해서라도 빨리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 총선이 뭐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또 선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지역 현상을 놓고 보면 더욱 그런데 내년 선거 어떤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바라는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이경재 의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전라북도가 처한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위기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내년 1월 18일부터는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돼 있고 우선 당장은 뭐 현안들이 지금 다 터득거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전라북도는 국회의원 숫자도 적고 열악해서 총선 때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할지가 더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일당 100에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회의원이 일당 100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을 저는 뽑아야 된다. 뭐 서울법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하버드대를 나오면 뭡니까? 앉을 때 앉고 설 때 서는 그런 의식이 있는 정치인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상당히 전술적, 전략적 판단도 해야 되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줄곧 꾸준히 그 추동시켜 와야 돼요. 정보랄지 하는 일이랄지 역량이랄지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면서 심도 있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일당 100을 할 수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뭔가 좀 역동성이 있는 우리 정치권이 짜여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뭐 이 선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선거제도와 관련된 걸 어떻게 확정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사실은 이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위성정당 문제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결국에 이제 정개특위에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다양성이 좀 보장될 수 있는 선거 제도의 틀들을 좀 마련한다면
전라북도가 민주당 일색의 이런 구조가 아니라 다른 변화가 가능한 어떤 구조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정개특위에 뭔가 이 거국적인 측면에서의 결단을 좀 여야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사람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합니다만은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저는 사람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권자분들 매번 선거를 하고 그 기표했던 자기 손가락을 분질러 버리고 싶다라는 그 후회들을 많이 하는데요. 내년 총선에서는 학연이나 지연 이런 연고 보지 마시고 자기 지역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서 정말로 능력, 그다음에 도덕성,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봐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이경규 의원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누군가 그래서 좋은 후보들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래서 전라북도 지형이 변하고 한국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북도는 2011년 LH 사태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현안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잼버리 사태와 이후 벌어진 새만금 예산 삭감은 도민들에게 큰 상처를 넘어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서 전북 도민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